민법의 이제 최고 원리가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고, 요걸 이제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 행위고, 따라서 이제 이 법률 행위가 원이 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리 의무,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 법률 효과, 권리 의무를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 그러고, 민법은 이제 실제법이고, 실제법은 이제 권리명안에서 그려놓은 법이니까 우리가 민법생을 배우는 것은 요거 하나 딱 배운다. 예컨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럼 이 계약을 통해서 각 당사자 매도 매수는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다. 이 한 줄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예요. 문제는 이 법률행위가 원인돼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요건을 갖춰야 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해서 효력요건 갖췄냐 못 갖췄냐, 바꿔 말하면 이 계약이 성립됐을 때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요거 판단하는 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다. 요것만 정확히 인식을 딱 하라고 말이요. 그 외에 사소한 법률 용어는 다 무시하세요. 공부 참한 사람들 머리통 깨져불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것은 시잘데가 없는 걸 많이 기억하려고 하니까, 그 법률 용어 필요도 없는 거를 자꾸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자풀이치에서 공부 뭐하는 거예요. 이거 한 줄 배운다. 오늘 깨우칠 거. 요 스토리만 딱 파악하고 집에 가시라 말. 공부 참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아까 전제했다시피 먼저 이제 이 목적과 관련해서 효력요건 4가지가 나오더라. 목적이 확정되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 4가지 효력요건을 갖춰야지 효력요건 갖추었으니까 법률효과 발생 유효가 되고, 이 효력요건을 못 갖춘 것은 거꾸로 무효가 될 거라고 말이야. 따라 뒤집으면 목적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고, 이행이 불가능해도 무효고, 적법하지 아니해도 뭐이고 무효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무효다.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서 공부한다 이야기예요. 여기가 줄거리는 작겠죠. 먼저 목적 확정은 딱 시험에서 하나만 물어봐요. 아주 간단해요. 목적이 이제 확정이 돼야지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데, 요때 목적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항상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부터 확정됐어야 되는가, 요걸 묻는데 그 밑에가 판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민법 총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엊그저께 계약법을 배웠는데 계약법에서도 이 판례가 집중 출제가 돼요. 계약법에서도. 따라서 이제 다음 같은 경우 목적 확정에서는 꼭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 확정됐을 필요는 없다는 거. 성립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졌으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이야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이렇게 바꿨을 때 이런 것만 판단할 줄 알면 돼요. 을이 갑에게 이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을이 갑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A 토지 또는 B 토지 둘 중에 하나를 팔아라 청약을 했고, 이에 대해서 갑이 승낙을 했고 매매 계약은 당연히 성립될 것이고, 우리는 성립한 걸 전제로 해서 공부해요. 물어보면 무조건 성립했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성립은 됐고 목적을 찾으면, 목적 찾는 것도 숨 쉬기 전에 빨리빨리 찾으세요. 그래서 아까 목적을 집중 가르쳐 주니까, 매도하는 목적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의무 부담하는 것이고, 매수는 목적은 대금 지급 의무 부담하는 게 목적이었죠. 매도인은 둘 중에 하나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는 대금 지급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계약 성립했다 이렇게.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는 목적이 확정은 안 돼 있죠. A면 A, B면 B 확정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이 계약은 목적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무효냐, 이런 것만 판단할 줄 알면 된다 말이야. 무효가 아니라 이 사례의 경우는 유효라고 말이야. 왜냐?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은 안 돼 있지만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은 정해졌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유효로 판단할 줄 알면 되고,
왜 유효냐?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저번 주에 가르쳐줬어요. 모든 계약은 낙성계약임을 원칙으로 하죠. 의사표시 합치면 쓰면 되잖아. 현상광고 계약 한 개 빼고는. 따라서 이 경우도 판례 탁계 의사 합치면 쓰면 성립이 되고,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는 것은 이행기 도래할 때 따로 하는 거죠. 낙성계약이니까 의사표 합치면 쓰면 성립하고. 따라서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둘 중 하나로 확정해서 A면 A, B면 B 하나로 확정해서 소유권이 좀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성립 당시부터 굳이 확정됐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는 뭐만 정했으면 된다? 표준만 정했으면 된다.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목적 확정은 아주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목적의 관행은 공부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목적을 이행할 수 있어야지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이행이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면 뭐이다? 무효다. 요 이야기인데, 이행이 불가능한 무효니까 문제는 첫째로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시대의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하니까 뒷페이지, 물리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걸 딱 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불능의 모습, 불능의 태양으로 들어가서 불능의 종류 중에서 저번 주에도 집중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저번 주에 계약법을 앞에 총론 부분을 우리가 쭉 일벌이를 해봤는데, 불능의 종류 중에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해년마다 시험 문제가 이 관련되는 것이 두세 개가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목숨 걸다시피 깨우쳐야 되고, 특히 계약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건 모르면 계약법 공부 물 건너간다. 저번 주 일주일 전에 집중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불능의 종류 중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뭘 말하냐? 요거는 원시적 그랬으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글자 그대로 원시적 불능이라고. 아까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잠깐 계약이 성립되는가 물어보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3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을 전 3월 8일쯤 이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됐다. 계약은 성립되는가? 성립되고, 무조건 성립된다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우리 성립한 걸 전제로서 그 다음 걸 공부하니까 성립은 됐는데, 문제는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가 판단하세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성립 당시부터 매도인은 목적을 이행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고. 요 경우는 아까 예에 들어준 것처럼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계약이 거꾸로 무효로 들어간다.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무효다, 그 이야기일게.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무효다,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다, 그 이야기고, 이입에서 원시적 불능이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글자대로 후발 그랬으니까 성립된 이후 나중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개념이 후발적 불능 그럴 거니까, 요거는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는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례를 약간 변형을 시켰을 때 4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살래 사교 의사표 합치면 성립하고, 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이 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계약 성립 후 이행기 도래하기 전, 예를 들어서 4월 5일쯤에 이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성립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지만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그러니까 성립 후 나중에, 그래서 후발, 나중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됐죠. 이런 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이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계약이 유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계약은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일단은 이런 간단한 사례를 줘놓고 유효냐 무효냐 고르라고 집중 물어보니까 요거를 일단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요거 판단하는 건 아주 쉽겠죠.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문제는 결국 이 말은 이걸 의미한다는 건데, 이 법률행위와 효력요건 못 갖춰서 무효냐 또는 유효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라.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 요 이야기예요.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가능한 것은 무효고 성립 당시 이행이 가능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여기까지가 자 민법 총칙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저번 주 계약법에서 뭘 배웠느냐. 여기 저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1호부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요게 535조 1항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중요한 법률효과가 파생이 되고 이에 비해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지만 무슨 문제가 파생이 되나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목적물이 멸시됐는데 요게 벼락에 따라서 멸시됐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걸 저번 주에 집중 가르쳤더만 계약법으로 연결해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지만 분석을 나누어서 해보면 첫째,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에 불응했다. 벼락에 따라서 멸시를 됐다. 제3자 A가 불려서 멸시를 했다. 요리 되면 위험부담 문제로 돌아가고 이거는 참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죠. 민법에. 두 번째로 매수인이 여기서는 채권자인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의무자니까 바꿔 말하면 채무자고 거꾸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니까 매수인이 채권자고 그럼 이 채권자 매수인이 현장 답사 가서 불려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죠.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위험은 매도인이 이제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는 의무자 채무자인데 얘가 자기 고유과실에서 멸시를 시켰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요거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 그중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이행 불능이라 한다. 요거를 저번 주에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 계약법을 연결해서 워낙 여기서 시험에 쏟아 나오니까 해서 이제 공부 참한 사람은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구별할 줄만 알면 되고 저번 주에 강의 들으신 분은 다시 기억 대사를 해서 원시적 불능에서 파생되는 계약처에서 과실책임이 뭐인지 자세히 가르쳐 줬으니까 후발적 불능부터 파생되는 위험부담하고 채무불이행이 뭔지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하는 거. 공부 참한 사람은 조만간 이걸 다시 배울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원시적 불능의 효과, 후발적 불능의 효과가 그 밑에 각각 동그라미 2번, 3번에 후발적 불능은 동그라미 2번에 설명이 되었고 요거는 공부 참한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계약법에서 집중 배우니까. 또 저번 주에 기존에 공부했던 사람은 집중 가르쳐 줬고 거기까지 연구를 잘 해놓으라면 이 부분에서 최소한도로 해년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 대목에서 계약법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적의 적법과 관련해서 목적이 다시 이야기해요. 이행이 불가능하면 무효인데 첫째 깨우쳐야 될 거 무조건 이행이 불가능해서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것만 원시적 불능의 경우만 무효가 돼요.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만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요걸 정확히 구별을 해놓으라고 말이에요. 그 저번 주 강의 들으신 분은 계약법까지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요 사고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목적의 적법과 관련해서 이게 목적이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량이 더 많아지는데 먼저 목적이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다. 요 이야기인데 여기서 목적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법률행위 목적이 법규를 적법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법규를 위반하면 무효다. 요걸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법규를 위반하면 무효다. 요 이야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행위 목적이 법규를 위반한다 이 말은 무슨 형법 규정 위반하고 교통법규 위반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우리는 민법 공부해요. 따라서 일단 민법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요걸 배운다는 소리인데 문제는 이것도 만약에 법률행위 목적이 모든 민법 규정 위반하면 다 무효다. 그러면 공부하고 말 것도 없죠. 그냥 무효다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여기 법 규정에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 임의법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똑같이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만 당해 법률행위는 효력요건 못 갖췄다서 무효고 같은 이제 법규를 위반했지만 임의규정을 위반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이게 또 공부량이 산더미처럼 많아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법규를 위반했는데 도대체 이건 뭐고 이건 뭐길래 결론이 이렇게 달라지는가. 흔히 말하기를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이제 그대로 풀면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이니까 사회의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는 당사자가 계약을 취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강행 지키세요 그 이야기야. 지켜야 될 법규니까 지켜야 될 걸 위반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제재를 가해야죠. 제재 가하는 방법이 민법 위반이냐 형법 위반이냐 차이가 있겠죠. 형법 규정을 위반해서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 형벌을 가함으로써 제재를 가하겠지만 민법 규정 위반한 경우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뭐 배운다? 권리명령에서 배우죠. 그죠? 따라서 지켜야 될 법규를 위반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은 제재 가하는 방법은 뭐예요?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물을 발생 안 시켜주는 게 제재 가하는 거잖아. 그게 무효잖아. 무효가 되는 거야. 이게. 거꾸로 임의규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없는 규정이 임의규정이요. 따라 임의란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 이야기예요. 안 지켜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거를 위반 지키지 아니었으니까 제재 가하면 안 되잖아. 당사자 원하는 바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 주니까 유효다 그 이야기예요. 문제는 요거 외워봐야 문제 손도 못 대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내요. 문제는 우리 민법 전에 들어있는 법조항 숫자만 놓고 봐도 1118개나 돼요. 물론 1118개의 조문이 우리 시험에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중개법 관련 있는 것만 시험에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 민법 전에 들어있는 우선 민법 규정 중에서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강행규정이고 어떤 것이 임의규정이냐 요걸 좀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 어떤 게 해당이 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게 강행규정이고 어떤 게 임의규정이냐 물론 이걸 이제 구별하는 법 조문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나 대다수 경우는 어떤 게 강행규정이 어떤 게 임의규정이냐 이걸 구별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획일적인 기준이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다 그 말이야. 대신 이제 어떤 법규가 나오게 되면 그 법규를 두게 된 성질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 규정은 이러이러하니까 강행규정에 해당이 된다. 이 규정은 이러이러하니까 임의규정에 해당이 된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살펴본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제일 쉬운 걸로 지금 이 갑이 임대인이고 요 우리 임찬이라고 가정을 하고 토지 임대차에서 아까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찬이 여기에 건물을 하나 지어놨다. 근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현존해 있다. 건물이 성성이 서 있다. 이때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갖는다. 요거는 그대로 청구권이니까 갱신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이에 대해서 얘는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청구권이니까. 그러면 2차적으로 임차인은 그러면 당신이 이 지상물 건물을 직접 매수하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요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것도 명칭은 청구권화가 돼 있으나 이에 대해서 매수 못하겠다 거절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거절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무엇으로 해석한다. 아까 이걸 예를 들어줬어요. 형성권 해석한다. 따라서 얘가 일방적으로 매수에 의사표시만 하면 얘는 거절 뭐하니까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 매수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 현존했으면 토지 임대인은 양자 특일할 수밖에 없다. 지상물을 뭐 하든가 매수하든가 매수하기 싫으면 계약을 갱신해 줘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게 워낙에 시험에 많이 오는데 이게 또 뭐 때문에 또 시험에 많이 오냐. 이게 지상물이 매수 조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우리 민법 아직 이 임대차는 계약법에서 아직 안 배웠는데 바로 배웠고요. 643조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영파겠나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실무에서 듣고 있죠? 우리 실무에서 또 저한테도 질문으로 이런 계약서를 들고 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땅을 빌리면 임차인이 땅을 바라만 보기 위해서 빌린 사람은 없다고 말이야. 여기에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 빌린 거고 지었다고 말이야. 그 기간 끝나도 이게 있다. 그럼 임차인에게는 이런 권리들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임대인이라고 말이야. 요즘에는 중개사증을 꼭 따기 위해서 중개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법률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오신 분도 있어요.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 내가 밑에 직원들 시켜서 거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아들이 와서 뭔 이야기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야. 그다음에 명색이 사장인데 또 부동산 이임대표들은 꼭 명칭이 사장이라는 소리도 안 나고 회장이란 말을 듣기 좋아하죠. 참 웃기는데 회장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명색이 회장 소리 듣는데 직원들 뭔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못 물어보잖아. 어이 김대리 이거 뭔 소리야?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 이제 겁나게 쪽팔리잖아. 회장 소리 듣는데. 그래서 공부를 온 사람도 많이 있다고 말이야. 그 직원들 이 나를 속이는가 안 속이는가 제대로 일치하는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서 들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임대인도 법을 잘 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쭉 깨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땅을 빌려줄 때 능 예상하는 거. 얘가 뭐 이런 거 하려고 빌려가는 거 없다고. 근데 임차인한테 이런 권리들이 인정이 된다. 쭉 깨고 있어. 그래서 미리 계약서에다가 이런 특약을 맺어놓은 계약서가 억수로 많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해관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쏟아져 나오고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데 무슨 계약서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얘가 나중에 나는 이제 양자 택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을 벌이지만.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시에 건물이 있더라도 나한테 이걸 매수하라고 꼬장 못 부리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이야. 이 말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에다가 특약 맺으면 되죠. 임대차 계약 본문 딱 쓰고 몇 년 매도 몇 년 매도까지 빌려준다. 차임은 얼마고 매달 말에 며칠로 지불하고 한다. 뭐 좀 싹 쓰고 밑에다 특약 임대인이 요구를 해서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세요. 이걸 직접 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거 하자고 우리가 법 공부하는 거야. 무슨 암기하고 그러자고 초등학생처럼 공부하자고 법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무 가서 써먹자고 배우는 거예요. 계약서나 쓰더라도 그렇게 쓰시면 돼.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용파겠나요? 그럼 이 특약은 민법 규정을 위반했죠? 몇 조 위반했나요? 643조를 위반했잖아요. 643조에 하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 특약은 민법 643조를 위반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법규 위반했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교통법 위반했다, 형법 위반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 민법 규정을 위반해서 계약 체결했다 요 이야기야. 그러면 이 특약이 이제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무슨 규정이냐? 643조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 요게 만약에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면 요 특약은 강행 규정 위반하는 거니까 무효가 되니까 매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요 특약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계약서 써놔도. 따라서 법 643조에 따라서 여전히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 요 규정은 당사자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이게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이 약정에 따라서 지상을 매 청구할 수 없고, 그러니 643조 얘네들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결론이 된다는 소리인데, 문제는 이 643조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획일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없어요. 따라서 왜 이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 규정의 취지, 목적, 성질 등을 참작해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렇게 판단해요. 지금 왜 이 규정을 두고 있느냐, 존속기간 만료시에 지상물이 현존했는데 이걸 철거해버리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온다는, 물론 임차인을 개인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더 큰 거는 사회 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온다. 따라서 사회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이 규정을 두고 있다 말이야. 요거 다 철거해버리면 낭비가 얼마나 심하냐 말이야. 이 말 했겠나요? 그러니 사회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이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계약처는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처는 당사자가 뭐 하시라? 지켜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러니까 이 약정은 뭐이다? 무효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요런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영파겠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요렇게 이제 또 바꿔보자 말이야. 이번에 이제 건물 임대차로 바꿔. 지금 예에 들어준 것은 우리 시험에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걸 지금 예에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건물 임대차로 바꿔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여기 임대인의 경우는 목적물이 수리를 요한다. 당연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어요.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 안 해줘서 임차인이 자기 비용 지출서 수리했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수리비를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해서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지출한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임차인이 갖는 비용 상환 조건에 관한 민법 규정인데 요게 민법 626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임대인도 이제 법을 좀 아는데, 내가 집 한 칸 있는 거 정년퇴직하고 빌려주고 월세 받아 쓰는데 임차인들이 끝버가면은 수리 요구하고, 내가 수리 좀 대체했더니 자기 돈 들여서 수리한 다음 그 돈 내놓으라고 꼬장 부리고, 나 노후에 집 한 칸 가지고 임대해서 이거 가지고 지금 묵고 사는데 머리 확 돌아불고 싶다. 임차인이 그 비용을 나한테 상환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보고 싶다. 계약서 쓰세요. 또 밑에다 특약 맺으면 되겠죠? 그렇게 특약 맺으시면 돼. 머릿속에 하시라 할 때 하세요 같이. 그래야 나중에 실무에서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실무에서 써먹자고 법 공부를 하는 거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뭔 소리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학원에서 배운 거는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지 실무 가면 써먹지도 못하는 거 배워 시험용으로 배우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이해 못하니까 못 써먹는 거야. 이해하면 실무가 다 써먹는 거야. 실무가 써먹자고 배우는 거야. 민법부터 심지어 개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론이 물론 6과목 중에서 실무에서 제일 여러분이 별로 안 써먹는 게 개론인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개론도 써먹을 거 겁나게 많아. 여러분이 그냥 개판 첫 번에 시장 이론도 수요 공급 이론부터 당장에 써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 이상한 지금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예측하는데 시장 이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입지론, 어디 부동산 보러 갈 때 제일 먼저 파는 게 입지예요. 그 입지에 따라서 값어치가 천차만별이에요. 그거 보면은 돈 벌어.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야. 이 건물이 얼마 정도 값어치가 날 것인가, 제일 먼저 여러분 못 보고 판단해요? 감정평가할 때 비교사례 거래법이다 그래서 제일 쉽게 판단해 그거 아니요. 요가 똑같은 거 얼마에 과하게 팔았는가 그것부터 참작 안 해요?
그게 비교사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써먹잖아. 이해 못하니까 못 써먹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케 하는 특약을 맺었다고 말. 그럼 이 특약도 민법 626조를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이 이제 판단은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고, 요건 안 물어봐요. 강행규정에는 부여다 임의적 위반 미유다. 이건 누가 시험에 물어보겠냐? 이거 안 물어봐요. 미친놈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이렇게 물어본다 그 말. 이런 특약의 유효냐 뭐냐 이렇게. 또 이걸 알아야지 실무에서 계약 쓸 때 써먹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26조가 강행규정이면 요 특약은 무효니까 여전히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거꾸로 이게 임의규정이면 특약이 유효니까 요 특약에 따라서 임차는 비용상환 청구 못할 것이고.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판례는 물론 학자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626조 비용상환 접근하는 규정도 강행규정으로 보자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왜? 강행규정으로 보는 건 임차인 보호에 적합하니까. 요 특약이 무효니까 여전히 임차는 비용상환 청구하고 보호가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판례는 요 626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임의규정 중에서 넘버원으로 물어본 게 요거라면 626조. 그래서 이 예를 들어준 거죠. 지금 626조는 대표적인 무슨 규정으로 보느냐? 판례가 임의규정으로. 견해들이 비으면 이제 판례를 시험에서 내는데 이건 임의규정으로 봐요. 아까 지상물매 조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지상물매 조건은 왜 강행규정으로 보느냐? 있던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그걸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물매 조건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 공익적 이유 때문에 두고 있지만 비용상환 청구는 사회 공약과는 상관이 없이 지네 둘 사이 개인적인 문제로 봐요. 판례가. 그러니 이거는 알아서들 처리하시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임의규정으로 보니까 요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니까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내놓게 되면 이 특약에 따라서 임차는 비용상환 청구 뭐한다 그 말 이렇게. 그럼 알겠나요? 그런데 이것도 옛날에 한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뭘 가르쳐줬냐? 이걸 이제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알아서 특약도 좀 쓰고 그래야 되는데 계약서에다가 쓸 줄을 모르니까 요즘에 복덕방에 비치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는 아예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를 이제 공급받아 쓰는데 밑에 특약에 뭐가 들어있다고 가르쳐줬어요. 원상복구 약정이 들어있잖아요. 임대 특약 해가지고 1, 2, 3, 4 미리 써놨더니 인쇄를 딱 해서 중개업자들 이런 실력이 안 되니까 여기다 우리가 사인한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 중에 뭐가 들어있느냐?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은 임대니까 임차인은 목적물을 뭐 하기로 한다? 원상복구해서 임대인 가격에 인도하기로 한다. 흔히 말하는 원상복구 약정이 여기에 특약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미리 인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뭐로 봐요? 유효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원상복구 약정이 특약으로 들어있는 인쇄가 되는 이 계약서에다가 임차인이 사인해버리면 비용상환 청구는 실제로 못해요. 이 말 듣겠나요? 그러니까 무엇도 행사 못한다고 이거는 2주 전에 가르쳐 들었어요. 이 경우에 원상복구 약정 뭐가 떠오르나요? 그러죠. 유치권. 그래서 이 경우에 비용상환 조건은 원래 유치권 행사해야 되는데 이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원상복구 약정이 내가 보냈기 때문에 유치권도 행사를 못한다.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거고 연결되면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뭐를 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물론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모든 법 조문에 대해서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서 중요하다 그 말은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실무에서 중요하고 많이 써먹으니까 그에 관한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역으로 시험에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다 그 말 이렇게. 따라서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강행규정 임의규정은 예를 들어서 아까 임대차에서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예를 들어줬는데 임차인의 지상매 조건에 관한 643조 비용상환 조건에 관한 626조
요 조문을 이제 책에 임대차 설명을 할 때 643조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626조 비용상한 조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책에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무에서 중요하고 따라서 시험에서도 중요한가 보다. 선생이 별도로 설명 안 해줘도 하나하나 다 못 가르쳐 주니까 미리 다 가르쳐 줬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언더라인 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책에는 643조 지상멸 조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만 설명이 돼 있더라도 그렇게 외우면 문제 못 푸니까 따라서 그 다음에는 설명이 안 됐더라도 따라서 강행 규정이니까 요걸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맺더라도 이 특약은 뭐이다? 무효다. 여기까지 떠오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다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개념 쭉쭉 있고 그 개념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 뭔지 감 잡아서 보고 그 다음에 가로치 이번에 보면 민법상의 강행 규정에 예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민법전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 이런 거는 임의 규정이다 뭐 그런 스토리인데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대신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채권법에 보면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이 예가 들어졌어요. 잤나요? 요게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방가로 14번을 보세요. 잤나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다 그런 말이 쓰였어요. 잤죠? 요거는 깨우쳐야 된다고 말이야.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요게 이제 주택임대차법하고 상가임대차법이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강행 규정 중에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가면 이것도 특별법에서 곧 이제 조만간 우리가 배울 건데 실무 시간에 배웠나요?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 아직 안 배웠어요? 특별법에 주택임대차법하고 상가금융자법과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실명법 요 세 개는 민법에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중개사법 실무시험에도 4-5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실무시간으로 배우니까 결석하지 말고 실무시간에도 공부하라고 말이야. 실무에도 배우고 민법에도 배우고 자꾸 배워야지 내가 그걸 갖고 놀게 돼요. 중개업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주택임대차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전형적인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가면 찡 따가지고 제일 많이 써먹게 될 법이 주택임대차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법이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소박하게 중개업을 하자 멀리 땅 보러 다니지 말고 이럴 때 제일 필요한 법이 요 두 개니까. 근데 이 두 개 법이 전부 다 편면적 강행주로 되어 있다. 요게 또 그렇게 중요하다. 이 법규를 해석을 하는 것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특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규정이 뭐냐? 요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강행규정에는 쌍방적 강행규정이 있고 편면적 강행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은 쌍방적 강행규정이 원칙이라고 말이에요. 강행규정 위반하면은 쌍방 당사는 모두에게 무효가 된다 그 이야기요. 그런데 편면적 강행규정 제일 밑에 방가로 14번 눈으로 읽으세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걸 이제 이쁘게 풀면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하면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 편면이니까 한쪽 당사자에게만 무효가 된다 그런 의미인데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 첫째, 경제적 강자에게 경제적 강행규정 위반했을 때 경제적 강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지만 거꾸로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약자 보호를 위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편면적 강행규정 그러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차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만 이해를 하면 되니까 가장 쉬운 걸로 이해를 해보자 말이에요. 가장 쉬운 걸로 우리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법이나 이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해서 규정이 된대.
요거는 주택임대차법법 7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규정이냐 그러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자 주거용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원래 저 월세를 매달 30만 원으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업돼서 요 건물 가격이 2배로 올랐다. 내용 파겠나요? 그러면 건물 가격이 2배로 올랐으니까 월세도 몇 배로 올리는 것이 사례에 맞다. 2배 올리는 것이. 이런 경우는 이제 임대인이 증액 청구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거꾸로 깎아달라고 감액 청구하겠죠. 이 규정이 가장 각광을 받던 것은 물론 여러분은 그때 당시도 국내에 안 계셨으니까 국내 사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똥값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법원에 임차인들 쪽에서 임대인들에게 건물 가격이 내가 빌려 쓰는 건물 가격이 똥값이 됐으니까 월세를 뭐 해달라고 깎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 수백 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IMF 되니까 목적물 가격이 엄청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도 그만큼 뭐 해달라는 거야 깎아달라는 거야. 그때는 임차인 쪽에서 감액 청구하는 것이 이제 유행이었고 요 합해서 이제 증감 청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쪽에서 요즘에 다시 또 일부 언론에 보면은 제2 IMF 사태가 다시 오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이제 쌓이고 뭐가 어찌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이제 언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신문을 딱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불안하다고 말이야. 근데 내가 97년도 IMF 때 임차인한테 엄청 시달렸어요. 목적물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월세 깎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이번에는 거기에 시달리기 싫다. 또 제2 IMF가 오더라도 특약 맺으세요. 머릿속에 맺었나요? 네, 그렇게 맺으시면 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하지 않기로 경제사정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차임 뭐하지 않기로 한다. 감액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딱 맺으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이거는 주택임대차법법 7조를 위반했죠. 7조에 뭐 감액 청구를 돼 있으니까. 그럼 이 특약은 유효냐 안 보니 이거 판단을 할 거야. 이거 누구한테 불린 건가요? 감액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해서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하잖아. 그럼 이거는 무효로 보자는 거야. 따라 이거는 계약서에 써놔도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제2 IMF 등 경제성의 변동이 생기면 여전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말이야. 근데 반대로 특약을 맺어보라고 말이야.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뭐하지 않기로 한다. 증액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거꾸로. 그럼 이것도 주택임대차법 7조를 위반했죠. 근데 이거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왜요? 이거는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강자에게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돼야지 약자가 역으로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이 특약은 유효니까 임대인은 증액 청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특약 맺으면. 이렇게 주택임대 상감대차를 공부하라고 말이에요. 할 수 있겠나요? 외우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상식으로 하세요. 여기서 지금 주택임대차법을 상감대차법 위반했을 때 경제적 강자는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유효가 돼야지 그 불리기 누구한테 가요? 임대인한테. 그잖아요. 영재적 약자는 임차인이니까 약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뭐로 해야 돼요? 약자 보호를 위해서 무효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 잡으세요. 지금 뭐 받아줬고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야. 일단은 법규 위반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 깨우쳐야 되고 교통법규 위반했다, 형법규정 위반했다 밖에 여러분 머릿속에 안 남아있으니까 법규 위반했던 게 무슨 의미인가를 깨우쳐야 되고 그중에 강행규정 위반한 것이 무효, 임의규정 위반한 것이 유효다가 무슨 의미인가를 깨우쳐야지 뭘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야.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 잡았나요? 그 다음 거기 이제 강행법규 분류해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다. 강행규정에는. 그런 다음에 앞에 효력규정 뒤에 넘기면은 단속규정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또 우리 머리를 뽀개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이제 대충 얼기설기 지금 겨우겨우 이해를 해 왔는데 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은 무효다. 임의규정 위반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여기까지 이제 겨우겨우 이게 무슨 말이다 이제 감을 잡았는데, 다시 또 대다수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기 이제 강행규정 중에는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 두 가지가 있고,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효력규정이든 단속규정이든 다 어디에 포함된다는 강행규정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효력규정을 위반하고 생각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무효지만, 원래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이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서 이 단속규정을 위반하고 생각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니까 우리 머리가 또 뽀개지고 싶다 그 말이야. 아까 우리는 강행규정 위반하면 뭐라고 배웠는데 무효라고. 근데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에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위반하고 생각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니까 내 머리가 또 혼동이 일어난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뭘 떠올리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갑이 설명드려야 돼요. 왜?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요식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또는 숙박업을 하고 싶다. 여간방을. 그러면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중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숙박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아까 이제 이런 소리를 잠깐 했어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고 우리 민법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민법 시간을 배우는 거는 이런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 갑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숙박업 허가 또는 요식업 허가를 받았다. 이런 행정법규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요거는 사법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공법에. 개인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 그러죠. 따라서 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이런 규정은 공법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여기에 요식업이나 숙박업 허가를 받냐 못 받냐 이거는 우리 민법하고 아무 해당이 없어요. 이거는 공법에서 배울 문제예요. 그러나 이거는 중개법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공법 시간 이건 안 배우겠지만,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이 경우에 요 갑이 허가를 받고서 음식물을 판매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한테 음식물을 판매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방을 빌려주었다. 숙박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 음식물 판매행위, 숙박행위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법상은 뭐에 해당이 되겠죠?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 계약이잖아요. 계약서 안 써도 계약이에요. 꼭 청약, 승낙 이런 게 안 들어가도 계약이에요. 어이, 짜장면 한 그릇 묵세, 청약. 묵어라, 승낙, 계약. 방 있냐, 청약. 작어라, 승낙, 계약. 이 숙박행위 이런 게 다 계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음식물 판매, 숙박행위 요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사법인 우리 민법 영역에 속하고 우리가 민법상에 배우는 것과 한 개 배운다고 그랬죠.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죠. 민법 공부할 게 없다니까요. 자, 쓸데없는데 용어나 따지고 앉았으니까 공부할 게 많다고 헤매는 거지. 딱 2달 만에 민법 맡하고 7, 8점 때린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요. 내 주위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호기심 발동하느라고 제 하자는 대로만 하세요. 쓸데없는 데 막 신경 쓰면 금방 본인만 손해요. 왜? 쓸데 있는 데다 덜 신경을 쓰게 되니까. 요거 하나 배운 거란 말이야.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문제는 이게 유효면은 요거는 음식값 지불할 의무가 있으니까 음식값 지불해야죠. 무효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법상의 계약이 유효냐 뭐냐 요게 우리 민법 영역에 속하니까 유효 무효를 우리가 민법 시간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갑이 을하고 허가받지 않고 음식물 판매하는 것은 행정법규 위반하고서 사법상의 법률행위 했죠. 식품위생 공직자 행정법규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정법규는 여러분 생각에 강행규정으로 봐야 될 것 같나요? 임의규정으로 봐야 될 것 같나요? 참고적으로 행정법규는 국가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두고 있는 법규들이야. 만약에 이런 규정들을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임의규정 해석하면 허가 안 받고 음식물 판매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 목적 실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법규는 당연히 무슨 규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강행규정이야. 그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이제 가부의 행위는 행정법규 강행규정을 위반하고서 사법상의 법률행위했죠. 요때 요런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요 이야기야. 이때 요 행정법규 강행규정 요게 단속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행정법규를 강행규정 행정법규와 강행규정 그 말을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왜 단속규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얘가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얘는 당해 법규에 규정이 되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단속 제재는 받는다 그래서 단속 규정 요를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얘는 당해 행정법 규정에 대한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은 받잖아. 여러분이 중개사 증 따지 않고 중개업을 했을 때 중개사법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받듯이. 따라서 이제 요 계약은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라고 고르시면 돼요. 물론 우리 시험도 나왔지만 요 고객으로부터 얘는 이제 음식값 지불할 의무가 있으니까 유효니까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있으면 내야 되잖아. 따라서 얘는 무허가로 영업을 했지만은 이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이나 숙박비는 받을 수 있으되 당해 행정법규에 규정이 되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단속 제재는 받는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속 규정이 왜 이제 어떤 것이고 왜 유효가 되는지 감 잡았다 치고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강행 규정 중에는 이렇게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을 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그게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양자를 구별하는 획일적인 기준이 정해진 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중개사 수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행정법규 중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관청으로부터 일정한 허가 등을 받아야지 일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숙박업 허가 받는데 요식업 허가 받는다 이런 경우 이런 거는 단속 규정으로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해를 하라고 말이에요. 획일적인 기준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단속 규정이니까. 그러면 거기 책에 보면 이 대목에서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예문대 가서 못 풀어요. 제일 밑에 그 효력 규정을 보세요. 사법상 효과도 부정되는 강요죄를 말한다. 그러니까 효력 규정을 위반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 이야기했죠. 거기에 예가 이런 게 들어있어요. 명의인탁 약정이 찾았나요? 자, 명의인탁 약정은 실명법 4조 1항에 의해서 명의인탁 약정은 무효가 돼요. 그러면 실명법 4조 1항에 의해서 명의인탁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명법 4조 1항 명의인탁 약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했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무효가 되니까 명의인탁 약정은 무효니까.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와있죠. 거의 고쳐야 되겠죠. 뒷패치로 왜? 지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야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죠.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올 1월 13일자로 옮겨졌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전공이니까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고자 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요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 매매가 어떻게 되느냐? 유동적이긴 하지만 요거는 무효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무효가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국계법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죠. 효력 규정 위반했으니까 무효다 그 이야기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그거 외워봐야 문제 못 풀어요. 그 말 의미를 깨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판례와 관련해서 네 번째 판례 보세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11조 3항 찾았나요? 이 판례도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잠깐만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요즘 이 법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들썩하는데 법을 공부 안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미친년 이렇게 욕을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법 공부를 하니까 이런 거 내 옛날에 가르쳐 줬어요. 비판을 하더라도 법을 알고 비판을 하라고. 순실이가 물론 나쁘지만 왜 나쁜 년인가? 그냥 나쁜 년, 그거는 정서적인 문제고, 왜 나쁜가를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걔가 나쁜 짓거리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법 공부를 하니까 그 비판도 해보라. 시험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공익법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 공익을 설립이 됐으니까. 그죠? 그 재산이 있어야 돼. 재단법인 설립하려면. 근데 그 재산을 일단 삥땅을 쳤잖아요. 대기업한테 압박질러서. 거기까지는 좋다고 말이야.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종이라는 전부 모든 대기업 아들이 불었어요. 압박에서 출연했다고. 자, 443억을 삥땅 쳐서 법인을 만들었다고. 그럼 이제 재단법인의 경우는 재산이 있어야지 법인을 운영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둘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기본재산하고 흔히 보통재산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근데 이 기본재산은 그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은 함부로 이사나 이사장이라도 처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법인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삥땅을 못 치도록 기본재산은 보통 80%, 재산의 80% 이상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통재산은 그 반대예요. 이거는 뭐 물건도 사야 되고 뭐하니까 팔아서 요긴하게 써도 되고, 그게 보통재산이야. 이거는 보통 20%로 딱 한다고 말이야. 요 기본재산은 이사장 할아버지라도 이건 삥땅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기본재산을 비율을 80% 해요. 이 말 알겠나요? 그럼 이 기본재산을 따라서 함부로 처분 못 하도록 해서 이걸 처분하려면 주무관청 허가 등을 받도록 돼 있어요. 장관 등 허가를 받도록. 그러니까 함부로 처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등을 하면 이 매매는 뭐로 돌아가냐? 그러죠, 무효예요. 이 말 듣겠나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을 건가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말이야. 무슨 규정이다? 왜요? 허가 안 받고 처분하면 뭐니까? 무효니까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죠. 감 잡았나요? 그런데 순실에는 뭔 짓거리 해봐라. 이년들이 아주 지능범이라고 말이야. 거꾸로 해놨어. 이거를 기본재산을 딱 바꿔본 거야. 원래 정경련에서 재산 출원할 때는 일반적인 관리에 따라 기본재산 80, 보통이 20으로 하라겠는데, 요거를 순실이가 우겨가지고 기본재산을 20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보통재산 80으로. 그런 다음 이걸 빼돌리기 위해서 또 무슨 재단을 만들었어? 또 뭔 재단을 만들었잖아. 에? 이래서 욕 얻어 처먹는 거란 말이야. 정책적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지금은 또 뭐 하고 있어, 인연이? 그거를 차무기한테 또 미루고 있잖아. 지는 아무 잘못 없다고. 에? 차은택이한테. 그 차은택은 어저께 또 울면서 사내 새끼가 또 한 번만 최순실이가 네가 인정을 해주라고 법정에서 또 생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욕 얻어 처먹는 거야, 이게. 알고 비판하라고 말이야. 일반 밖에서 나쁜 년 그러지만 여러분이 점점 나쁜 년 그러면 나도 같이 나쁜 사람이다. 품격을 지키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빼먹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빼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대통령 항상 그래.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만들었다. 웃기지 마라. 공익을 위해서 만들면 처음부터 80%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만들었고 무슨 공익이야, 이게. 빼먹기 위해서 만들어. 이거 법안 사람들은 다 알아, 이거를. 여러분들 비판할 때 시험 문제 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이런 게 중요한가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도 서방도 좀 가르쳐 줘요. 설마 전혀 나쁜 일이다 그러면은 수납하고 당신 입도 돌아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거 넘는다 그러고 가르쳐 주면 얼마나 폼나냐 그 말이야. 응? 법은 이럴 때 써먹자고 배우는 건데. 시험 문제도 하나 풀고, 그 다음 그 6번의 판례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그 6번의 판례는 탈법행위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탈법행위는 강형법규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탈법행위 그래요. 그 탈법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그에 관한 모델이던 판례가 6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또 시험에 나왔던 거고, 뭐 제가 이해 안 들어줘도 읽어보면 뭔 내용인지 알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단속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일 밑에 예컨대 무금식적 음식물 판매에 숙박에 요거 딱 점검하고,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그 식품위생법이나 공정인증법 규정을 위반하고서 판매행, 숙박행위 하더라도 이게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 외워갖고 뭐 악쓰고 다니지 마시고.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단속 규정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예 제일 많이 출제돼. 1번 판례고 그 중간생략 등기하고는 판례. 공부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그 물권법에 나오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잠깐만 공부 처음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이야기니까 제일 많이 시험에 한 열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그게 갑이 토지 소유자, 이 토지가 갑을병에게로 전전양도가 됐다 이렇게. 그런데 등기는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중간자 등기를 생략하고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등기를 건너뛰었다 이런 거를 중간자 등기를 생략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고 한눈에 보더라도 왜 이자 등기 생략하고 건너뛰어요? 투기 탈세 목적으로 하겠죠. 따라서 이런 중간 생략 등기는 주로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민법 말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 민법 배우지 형법 배우는 거 아니에요. 형벌은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하는 사법상 합의를 했을 때 이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더라 해서 이게 이제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왜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하는 사법상 합의는 유효로 보는가? 이 등기가 유효니까 등기 건너뛰어도 얘는 이제 원칙 소유권 취득한다 이야기인데 그거는 요걸 근절시키고자 두게 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을 우리 판례는 무슨 규정으로 해석을 하더라? 여기에 단속 규정을 해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라는 하는 사법상 합의는 단속 규정을 위반하고 생한 사법상 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등기 건너뛰면 소유권은 취득하겠지만 이 벌칙 규정에 규정이 되는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은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형벌 이런 거는. 요게 시험에 나오니까 단속 규정을 해석한다. 그래야지 논리적 모순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그 1번 판례 나머지 건 이제 무시도 되니까 1번 판례 하나 신경을 써두시고 그 밑에 그 효력규제 아닌 21회 때 그 기출문제 상당히 그 세련되게 출제 잘해놓은 거예요. 그 쉽게 못 풀어요. 그 밑에 거는 그 21회 기출문제 하나 있잖아요. 요즘 이런 게 나오니까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보름간을 꼭 참으시고 그 다음에 사소한 법률 용어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민법에서 뭐 배우고자 하는가 줄거리만 딱 잡고 그 줄거리만 따라가면 되니까 민법 책에 쓰여있는 용어 모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 건너뛰어보라고 말이야.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